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요. 네. 우리나라 원화 적정 가치를 얼마로 본지 아세요? 관세가 끝이 아니라 지금 이제 진행형이고 네. 지금 붙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원화가 지금 초강세, 갑자기 초강세잖아요, 이번 주에. 네.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모신 분은 IM증권의 이영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 변동성인 것 같아요. 하루에 거의 변동폭이 25원을 넘어서고 있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370원이 깨졌거든요. 1368원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변동성이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달러 자산 이탈 현상이 좀 있다는 거죠, 여전히.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나보면 5월 초에 연휴 때 우리 노는데 갑자기 원달러가 100원이 빠졌죠. 네. 순식간에 빠졌죠.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뭔 일이야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환율 관세 협상할 때 지금 환율 관련해서 얘기가 있다. 협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급하게 빠졌는데 또 그게 급하게 또 되돌려졌어요. 네. 그리고 또 5월 14일 날 다시 한번 로이터 발로 이제 한국 그 관계자에 의해서 환율 협상 또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뭐 이제 기사가 나왔고 그리고 그제로 기억하는데 장 끝나고 나서 환율 협상 얘기가 또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다시 재차 확 밀렸거든요. 저는 이게 환율 하방에 베팅한 세력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물에 대해서 사실 원화가 지금 그동안 안 빠진 것도 있었고 네. 제일 안 빠졌었죠, 사실 그동안은. 또 이제 관세 협상을 하는 와중에서 환율이 자꾸 들먹여지고 있고 또 로이터 발로 해가지고 관계자의 말을 전언하는 형식으로 해서 기사도 난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환율을 좀 하방 베팅을 하는 쪽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급하게 되돌리니까 똑같은 기사를 또 다시 되풀이하고 그러면서 지금 실제로 오늘 이제 1370원도 깨지는 상황이 왔죠.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별로 경제적으로 좋지는 않잖아요. 좋지 않은 데다가 관세 전쟁을 이제 시작되고 나면은 항상 중간에 껴가지고 더 터지는 쪽이잖아요. 우리는 네. 양쪽으로 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좀 뭐 어차피 지금 금리 인하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지금 초강세를 보이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일부 좀 투기 세력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달러 자산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하지 않는 네. BBB법이라고 빅 뷰티 빌. 근데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BBB?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바이든 그 그린 에너지법도 BBB 아니었나요? 아니었나? BBB? 갑자기. 네. 저는 하여튼 좀 뭐가 됐든 간에 이름은 그럴싸하게 적고 감세안이라고 내놨는데 네. 그게 결국은 또 재정 적자를 키우게 되는 거고 재정 적자를 키우게 되면은 달러 약세 또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 국채 더 찍어야 되고 국채를 더 찍게 되면은 금리는 올라야 될 것이고 그런 노이즈들이 자꾸 이제 보여지니까 미국 국채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뭐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트리플 A 등급을 주던 무디스 역시도 지난 주말 이용해가지고 신용 등급을 하나 떨어뜨렸고 이런 게 이제 노이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원화 쪽으로도 좀 일정 부분 수급은 붙는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보이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유감스러운 거는 이게 원화가 강세가 나오더라도 우리 주변 통화, 경쟁 통화라고 하긴 좀 그렇죠. 등치가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수출과 관련해 가지고 경쟁이 되는 데는 우리 기준으로 어쨌든 일본하고 중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대 통화하고의 어떤 변동률이나 이런 걸 좀 봐가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최근엔 좀 일본 엔화보다 오히려 원화가 더 강한 느낌? 물론 그동안 안 빠졌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원화 강세라고는 하기는 합니다만 1370원이면은 이걸 원화 강세라고 봐도 되는 건가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 뉴노멀이라고 봐야 될까요? 과거 히스토리로 보면 금융위기나 우리나라의 어떤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볼 수 있는
원화 가격대죠. 지금 달러당으로 보면 1,400원대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경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상만 보는 게 아니고 앞에 전망에 대한 거를 갖다 끌어오잖아요. 그렇죠. 주식도 그렇고 뭐 외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제가 자료 보다 보니까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던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요. 네. 우리나라 원화 적정 가치를 얼마로 본지 아세요? 1,350원. 1,421원. 1,421원이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건 저희가 안 썼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를 돌이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수출 줄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력 산업이 자동차하고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대만의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대만에서 선언했던 것처럼 AI 중심은 대만이다. 심장이 대만이다. 네. 한국은 그 옆에 붙어 있는 기관도 아닌 뭐 이제 완전히 그런 상황이잖아요. 엔비디아가 언제 퀄 해줄까? 그거 쳐다보고 있고 젠슨 왕이 입 쳐다보면서 혹시 하고 쳐다보고 있고 한번 언급이라도 해줄까? 네. 비참하잖아요. 요즘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반도체 쪽이 수출이 잘 된다고는 하는데 그림 자체가 좀 한계가 보인다라는 쪽으로 자꾸 이제 보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 매출도 소폭 줄고 있죠. 거기다 판매량도 좀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당장 2분기까지는 미리 보낸 자동차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해도 지금 저 관세가 품목 관세가 25%가 지금 딱 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게 되면 현대차도 고민 아닌 고민에 빠지겠죠. 근데 이건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그 자동차 메이커들 대부분의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일본이 지금 관세 협상을 지금 극단적으로 일본답지 않게 네. 강하게 대응하면서 지금 붙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주력 산업이 어려운데 또 하나의 주력 산업으로 키우려고 했었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트럼프 직격탄을 지금 제대로 맞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에서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방 산업을 놓고 봤을 때 물론 좋은 건 있죠. 좋네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성장하고 있는 쪽이지만 방산, 네. 엔터는 사실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분류하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근데 이 둘이 자동차나 반도체 시장하고 비교하면 조금 차이가 있죠, 아직은.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산업 전반이 좀 회복되는 쪽보다는 좀 어려워지는 쪽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관세가 끝이 아니라 지금 이제 진행형이고 네. 지금 붙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조금 네거티브하게 보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는 게 표준은 아니겠죠. 네. 또 어디에선 더 낮게 볼 수도 있겠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인식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한국의 어떤 기초 체력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갑자기 원달러가 1,400원대 이상에서 지금 1,360원대로 확 떨어졌잖아요.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를 먼저 포커싱 할까 생각해 보면 야, 워낙 강세 나오니까 앞으로 기초적으로 강세 나올 것 같으니까 베팅을 해야겠다. 한국에 부동산을 살까? 뭐 주식을 살까? 주식은 뭘 사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먼저일까요? 아니면은 갑자기 원달러가 확 떨어지면서 워낙 초강세가 나와버리면 실적이 악화되겠죠. 수출 산업이 많으니까. 그렇죠. 기초 체력이 강해지면서 원달러가 강한 상황이라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원화 강세가 나오는 상황이면 외국인들이 지금 미친 듯이 들어올 거예요. 네. 근데 내부적인 요인은 지금 애매한데 외부적인 변수,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체력은 그냥 좀 빌빌거리고 있는데 외부적인 변수에서 갑자기 원달러가 이제 강세가 오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그게 야, 환율에 베팅을 해야 돼? 아니면 실적 악화를 봐야 돼?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잘 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좀 굉장히 답답한 것 같아요. 사실 원달러 환율이 높았을 때는 이제 환율이 높으니까 안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또 지금 와서 이제 원화가 또 절상이 되니까
지금 와서는 또 이제 기초 체력이 약해서 안 들어오는 거다. 혹은 뭐 수출이 약해질 거니까 이제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에다가 포커싱을 두고 사실 시장을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런 얘기하면서 가끔 이제 나도 사기꾼에 가깝구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관세 관련한 부분들 있잖아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상상 못했잖아요. 그렇죠. 관세를 매긴다 하더라도 무슨 기본관세 10%에다가 상호관세 해가지고 뭐 대한민국은 24%, 일본은 25% 상상이나 했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더 기분 나쁜 거는 지가 적국이라고 하면서 중국은 또 30%다 해가지고 그럼 동맹이나 적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되다 보니까 네. 생각하지 못했던 그 관세라는 부분들이 이제 크게 다가와 버리니까 이 전쟁, 그러니까 경제 전쟁에 있어가지고 지금 관세 전쟁이 딱 붙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미국을 상대로 얘네가 관세를 우리한테 주니까 힘든데 중국을 때려버리니까 이쪽으로도 물건이 나가서 쿠션을 쳐서 가는 것들이 많은데 네.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선 자체가 그리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원화가 지금 초강세 갑자기 초강세잖아요 이번 주에 네. 나오는데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더 원화가 강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열어두고 계세요? 원화 강세 가능성은 지금 달러 약세를 어디까지 용인할 것이냐가 이제 변수일 것 같아요. 근데 달러가 지금 딜레마에 빠졌잖아요. 지금 뭐 베센트 장관도 그렇고 요즘 또 말 바꿨잖아요. 지네들 또 이제 달러가 관련해 가지고는 자기네들은 약달러를 원치 않고 강달러를 원한다고 지금 말을 바꿨어요 또. 뭐 이랬다 저랬다 하여튼 보수 닮아가지고 그 밑에 애들도 다 똑같은데 네. 어찌됐든 간에 그러는 이유를 또 보면은 지들이 관세 때문에 사고 쳐놓고 나서 이제 물가 올라가는데 달러를 갖다 약세를 만들어 버리면 인플레 직방이죠 그거는 지들 입장에서도. 그쵸. 그러니까 이제 또 생각이 바뀌는 거지 지금. 달러 약세를 궁극적으로는 가져가고 싶을 거예요. 네. 수출로 돈을 벌고 싶고 재정 적자 나는 거를 뭐 어쨌든 관세에서 때우고 뭐 수출로 궁극적인 목표가 거기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기축통화의 지위는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네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달러 약세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내부적인 이제 니즈이기도 하고 필요인데 문제는 외부의 시선 자체가 미국 그 달러 자산에 대해서 이제 퀘스천을 갖기 시작했던 거고 네. 정책 자체를 보면서 이제 신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미국이 했던 것처럼 자체적인 어떤 통제에 의해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예전에 플라자 합의 때처럼 야 독일 일본 이리 와봐 앉아봐 딱 해놓고 30분 동안 너 얼마까지 낮춰 오케이 이렇게 가능할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기 미국 내에서도 그건 있어요.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시중은행들 네. 대형 시중은행들 그 은행자 그 미팅을 해가지고 지금 그거 이제 구성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협의 중이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기반을 이제 미국 국채로 하게 되면 이제 엄청난 그 수요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미국 국채를 거기서 이제 흡입하게 하는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게 되면은 또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죠. 지금 돌아가는 판이 워낙에 지금 막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거 말고 지금 중국은 계속 파는 거 확인됐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또 지금 더 웃기는 거는 중국은 계속 파는 거 확인되는데 영국은 무슨 돈으로 산대요, 그거? 그러니까요. 영국이 2등으로 올라왔나요? 2등으로 올라왔죠. 네. 영국은 지금 재정 적자, 무역 수지 적자, 심지어 미국한테도 지금 무역 수지 적자 나는 나라인데 이상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물가 얘기 나오기만 하면은 지금 영국 국채 지금 5.5% 넘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옛날에는 선진국 국채 같은 경우는 이 금리 자체란 물론 이제 저금리 시절이긴 하지만 이 차이가 확연히 났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선진국이나 뭐 이머징이나 뭐 별 차이가 없을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하니까 우리보다도 배가 넘잖아요. 우리 지금 2.7 뭐 더 떨어뜨린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 자체를 되게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환율 관련해 가지고는 예상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 같아요. 지금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가
이제 퀘스천 의문이 지금 들어간 상태라 그러면 더 팔려고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지 않는데 무한대로 떨어질까 그것도 아닐 거고 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생각보다 세게 되면은 또 그걸 가지고 흡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은 못 하겠지만 지금 미 행정부가 하는 짓은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가 될 짓을 하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문제는 그동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달러 기축통화의 어떤 위상 이런 것들에 눌려 있었던 것도 있고 또 미국 일변도였잖아요. 증시도 미국 일변도였고 하니까 전부 미국으로 돈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네. 그랬던 부분들이 그 반작용이 지금 나오는 거다. 그래서 저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나라 원화 자산 자체가 연말 가면은 지금보다는 지금 이제 1,360원대잖아요. 네. 한 5, 60원 정도는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300원 뭐 초반대까지도.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좀 변동성이 있는 게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사실 변동성이 큰데 일본도 되게 크거든요. 일본도 최근에 뭐 30년물은 역대 최고치 뭐 기록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연관성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경제의 어떤 파급 효과라던가 영향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본 되게 중요합니다. 일본 지금 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본이 보니까 일본 국채 20년물이 2.57, 지금 30년물이 3.13 이래요. 네. 근데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할 때 일본 보험사들 기준이 보면 2.5%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서서히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 얘기가 있었거든요. 환율로 보면은 엔화 기준으로 135엔. 네. 근데 지금 143엔, 4엔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은 아직 좀 여력이 있는데 일단 금리 자체는 여기서 지금 분위기로 봐가지고는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물가가 쌀값이 4월 달에 YOY로 98.4%가 올랐대거든요. 엄청 비싸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네. 98.4%가 올라가면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주식이 쌀이 많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그 워낙에 새로운 걸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빵으로 대체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일본은 주식이 여전히 쌀의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카레라이스를 시키든 초밥을 시키든 네. 다 원재료가 쌀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가격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CPI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물가가 지금 3.5%였나? 아까 일본 CPI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일본 CPI가 3.5. 네, 3.5네요. 금리 관련해 가지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준금리에선 당연히 위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금리를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엔화 강세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엔화 강세가 나온다고 했을 때 135엔까지는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이거 140엔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은 그 경계 시그널 다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일본 동향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 여태까지 일본의 어떤 행태를 보면 미국한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대드는 그런 외교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 좀 강하게 지금 관세 협상을 좀 주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에 대해서 20% 관세를 25%? 네.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이게 결국 가서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 짓고 미국에서 만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될 경우는 일본 내부의 일자리, 그렇죠. 경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부분이 비어버리게 되면 일본 내부적으로 이제 내수가 망가지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가진 엄청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맛 좀 볼래 이래버리면 진짜. 근데 이제 맛 좀 볼래 하게 되면 한판 붙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미국이 자칫 헛발질 한번 해가지고 이게 발생이 됐을 땐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한 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본이 딱 연출해 놓게 되면은 트럼프 삐지면 되게 오래 가는 거 요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 그 엔화하고 지금 국채 수익률 이거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살얼음 걷는 느낌.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하반기 내내 좀 지켜봐야 될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변화를 좀 지금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시 조금 돌아가서 지금 현재 원화 강세 흐름이라던가 그리고 들어오지 않는 외국인의 수급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기초 체력이 약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앞으로 우리 증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약간 정중동 아닌가 싶어요. 외국인들 정중동. 입장에선. 그러니까 조용히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 안에선 뭔가 이제 사부작사부작 작업하는 느낌? 그게 이제 뭐냐면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자동차 관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건 루머입니다. 이건 괜히 또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오늘 살짝 들리는 얘기는 이시바 총리하고 트럼프가 직접 통화를 하면서 자동차 관세를 10% 선으로 낮추는 걸 합의했다 뭐 이런 얘기도 살짝 있는 것 같은데 합의한 것 같다. 뭐 이런 그런 루머가 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 하면은 또 상황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한국은 슬쩍 따라가야죠. 우리 붙어야죠. 우리만 또 미워하고 뭐 그래버리면 네. 그것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거 못 찾으면은 최소한 일본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만약에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또 트럼프가 오늘 보니까 유럽연합에다가 니들 가만 안 둔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가만 안 둔다는 식으로 세게 나가긴 했지만 네. 지금 미국의 기초 체력이 이렇게 만만치 세진 않다라는 건 이미 보여졌기 때문에 이제 관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다시 트럼프가 막 발작을 일으키고 난리를 치려면 아직 시간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와중에라도 혹시 이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는 그림이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이 살짝 딜레마 아닌 딜레마인데 지금 선수요를 땡기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좀 괜찮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하반기가 또 오히려 절벽이 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있고 하니까 딜레마 아닌 딜레마긴 하지만은 원화 강세가 나오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쪽에서 파운드리나 HBM 쪽에서 좀 더 루머가 아니라 좀 삼성전자 입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구체적인 게 나와준다면 제발요. 그러면은 생각 밖으로 이제 장이 돌아서는 그림이 나올 수 있고 또 한 가지 그게 아니라면 지난주에 우리 잠깐 얘기했었던 것처럼 지배구조 개편, 그 다음에 세법 개정,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이 믹싱이 돼가지고 네. 외국인들의 한테 봤을 때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리스크를 갖다 완전히 제한을 시켜주면서 배당 성향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가치 1배 미만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 저 개인적으로는 상속세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게 거래소에서 네. 기간 줘서 1배까지 못 가면은 또는 0.8배까지 못 가면은 공개 매수, PBR 1배에 준해서 강제 공개 매수하고 상장 폐지 시켜버리는 정책 이런 게 나와준다면 생각 이상으로 그때는 외국인들이 그쵸. 일본처럼 세게 들어올 수 있을 거라. 이제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는 그 부분도 좀 은근히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도 지금 대선 이슈 앞에서 그 민주당이나 또 국민의힘이나 지금 김문수 대표가 아니죠. 후보도 그 얘기 했었어요. 상법 개정이란다. 세법 개정 관련해서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네.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이제 변화의 어떤 가능성 이걸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일 것 같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좀 지루할 것 같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좀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종합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